4+1 협의체가 합의한 공수처법 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조금 전 열렸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의장석을 겹겹이 둘러싸고 반발했지만 문희상 의장의 입장을 강하게 막진 않았습니다. 잠시 후 진행 상황 전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년 특별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이 포함되는데 야당은 총선용 사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해마다 연말이면 전주 노송동 주민센터에 돈을 기부하던 이른바 얼굴 없는 천사가 오늘 오전 기부한 돈이 사라졌습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의심스러운 차량을 추적해서 용의자 2명을 4시간 만에 붙잡고 돈 6천만 원을 되찾았습니다. 지난 성탄절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말다툼 소동이 벌어진 지 닷새 만에 양측이 공동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여론이 악화되면 경영권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방학을 맞아 실내 롤러스케이트장을 찾는 어린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복고 열풍이 일면서 실내 롤러스케이트장도 상당히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전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아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서울 일부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서 시세보다 2억 원 떨어진 급매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2.16 부동산 대책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합헌 결정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공수처 설치 통과. 오늘 뉴스에이는 연말까지 긴박한 국회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여야 4+1 협의체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즉 공수처 설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올 하반기 최대 이슈였던 검찰개혁의 핵심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 정부 출범 964일 만에 달성된 겁니다. 국회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철중 기자, 방금 전에 통과된 거지요? 지금 상황 전해주시지요. 네, 오늘 본회의는 오후 6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본회의에 보고된 지 72시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탄핵 소추안 때문인데요. 민주당 주도로 자동 폐기된 직후 본회의를 열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발로 약 1시간 전쯤인 6시 34분에야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공수처법은 지난 임시국회에서 무제한 토론이 끝난 만큼 토론 없이 곧바로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말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지 않는 공수처법 수정안을 냈습니다. 마지막에 제출된 안건을 먼저 표결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권은희 의원 안부터 표결이 진행됐는데 찬성 12, 반대 152, 기권 9으로 부결됐습니다. 이어 4+1 협의체가 마련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됐고 찬성 159, 반대 14수로 통과됐습니다. 그럼 자유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 처리 때와 마찬가지로 물리적으로 막아선 건가요? 네, 이번에도 한국당은 본회의가 시작하기 전부터 단상을 둘러싸고 국회의장의 진입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선거법 처리 때처럼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공수처는 문재인 정권의 범죄 은폐처라는 플랜카드를 들고 농성을 이어갔습니다. 이어 결사반대, 독재타도라는 구호도 외쳤습니다. 하지만 문 의장이 단상에 올라서는 것을 막지는 않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앉았습니다. 대신 한국당 의원들은 떳떳하면 무기명 투표를 하자고 주장했는데요. 무기명 투표 제안이 부결되자 공수처 법안 표결 직전 본회의장을 모두 빠져나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마지막까지 국회가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볼썽사나운 모습이 재현되고 있다고 20대 국회를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오늘 표결에 앞서 이탈표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죠. 4+1 협의체가 제출한 공수처법 수정안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의원들이 꽤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이탈표가 거의 없었습니다. 총선을 의식해서였을까요? 국회 다시 연결해 자세한 결과 알아보겠습니다. 강지혜 기자, 4+1 협의체에서 이탈표 얼마나 나왔습니까? 네, 공수처법 처리에는 제적의원 176명이 참여했습니다. 애초에 표결에 참여하기로 한 4+1 협의체는 물론 세보수당 의원들까지 표결에 참여한 겁니다. 이 중 159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반대표는 14명, 기권은 3명이었습니다.
반대표 대부분을 세보수당 소속 의원들이 던졌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선거법 때와 달리 4+1 협의체의 이탈표는 거의 없었던 겁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 참석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지난 선거법 처리 때 불참했던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도 이번 표결에 나섰습니다. 말 그대로 4+1 협의체가 똘똘 뭉친 셈인데요. 반대표는 대부분 오신환, 지상욱 의원 등 세보수당 소속 의원들로부터 나왔습니다. 4+1 협의체 소속 의원 중에선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만 아예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는데요. 황 의원은 공수처법 처리 전부터 독소 조항이 들어있다며 표결 처리를 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해왔습니다. 검사 출신의 금태섭 의원을 비롯해 김동철, 이상돈 의원은 기권을 했습니다. 4+1 협의체에서 이탈표가 나오지 않은 것과 관련해 표결에 앞서 4+1 협의체가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선거구 획정으로 이탈표를 단속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4+1 협의체 지도부는 오전부터 표 단속을 벌였고 본회의를 1시간 반 앞두고는 4+1 공조회의까지 열었습니다. 한국당은 막판까지 물리적 저지와 표결 보이콧을 두고 하루 종일 고심을 했는데요. 이탈표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면 투표에 동참할 예정이었지만 찬반 의원이 그대로 공개되는 기명 투표로 변경하는 안건이 부결되면서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공수처법은 오늘 7월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들을 더 잘 감시하기 위해 시작된 법안입니다. 그러나 야당은 오히려 정권의 보호막이 될 거라고 우려하는데요. 그 이유를 권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법에는 수사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이 담겨 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를 어길 때 처벌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수사를 독점하도록 한 조항은 기습 추가돼 제대로 된 논의를 거치지 못했습니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비리를 인지하면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한 조항은 공수처를 수사기관이 아닌 정보기관으로 만들 거란 우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는 7월부터 법이 시행되면 비리 의혹에 휩싸인 친문 인사들의 방패막이로 전락할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여권 핵심 인사의 범죄에 대한 수사를 무력화시키고 퇴임 이후에도 계속해서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방패막이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당장 우리들 병원 특혜 대출 의혹 등 여권 핵심 인사를 겨냥한 수사 등도 공수처가 수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수처 수사 대상에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혐의 외에 피해 사실 공포 혐의가 명시돼 있습니다. 공수처 타깃 1호는 검사들이 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새해를 이틀 앞두고 청와대가 특별 사면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특사, 이번에도 말이 많습니다. 먼저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이번 사면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청와대는 노동계와 화합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지만 총선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그 이유를 김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은 지난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불법 시위를 주도한 인물입니다. 수배령이 내려지자 조계사로 피신해 경찰과 숨바꼭질을 벌이다 25일 만에 자진 출두했습니다. 조계종의 성지 이곳까지 어제는 공권력에 의해서 침탈당했습니다. 저는 그것은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징역 3년형을 받고 복역하다가 지난해 5월 가석방됐는데 이번 사면 명단에 올랐습니다. 그동안 청와대는 국민이 동의하기 어려우면 포함시키기 어렵다며 한 전 위원장의 사면에 소극적이었는데 이번에는 국민 대통합과 사회통합을 위해 노동계도 큰 틀에서 포함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차원에서 특별 복권을 실시합니다. 민노총이 96만 8천 명의 조합원을 둔 최대 노동조합이다 보니 청와대가 총선을 앞두고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 최근 청와대가 민노총의 요구를 수용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초 차기 총리 검토 과정에서 민노총의 반발에 김진표 총리 카드를 접었습니다. 김상조 대통령 정책실장이 지난 9월 처음으로 민노총을 찾아가 의견을 수렴했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을 개정할 때도 의결정 족수를 강화하자는 민노총의 요구를 법에 담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정입니다. 특별 사면이 되면 형벌을 받아서 선거에 출마할 수 없었던 사람들도 출마 자격을 회복하기 때문에 정치인의 사면 문제는 매 정권 민감한 문제입니다. 이번 특별 사면에 박근혜 전 대통령, 이석기 전 의원, 한명숙 전 총리는 없었지만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는 이름이 올랐는데 역시 총선을 바라본 사면이라는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어서 최수연 기자입니다.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는 2011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받으면서 2021년까지 피선거권을 박탈당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면을 통해 내년 총선 출마가 가능해졌습니다. 이 전 지사는 채널A에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생각을 깊이 해보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그럼에도 이 전 지사가 보수가 강세를 보여왔던 강원도에서 민주당의 구심점 역할을 해왔던 만큼 여권은 이 전 지사의 출마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후보 매수 혐의로 실형을 살았던 광노현 전 교육감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청와대는 야당의 신지호, 공성진 전 의원을 포함시켜 여야 균형을 맞췄습니다. 총선 출마 가능성이 있는 정치인들이 포함되면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제한하고 정치인 사면을 최소화하겠다는 사면 원칙을 청와대 스스로 뒤집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청와대는 2017년 이 전 지사를 사면 대상에서 배제하면서 돈과 관련된 정치자금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5대 중대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명단에 포함시켰습니다. 야당은 총선용 사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은 사면권마저 총선용으로 전락시키면서 정권 연장을 위한 촛불 청구서에만 화답 중입니다. 이번 사면은 제 식구 챙기기나 내지는 지지층 결집을 위한 선거용 사면에 지나지 않습니다. 청와대는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오늘 국회에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열렸습니다. 추 후보자가 정치 자금을 횡령했다며 하루 종일 강하게 몰아붙였던 야당 의원들. 오후 늦게 머쓱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내용은 안보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은 하루 종일 추미애 후보자의 정치 후원금 1억 원 사용처를 두고 공세를 폈습니다. 후원금에서 출판비 1억이 나갔는데 그 1억이 다시 돌려받아가지고 공익재단에 1억을 다시 주지 않았다면 이거는 정치자금 위반이고 횡령이에요. 자료제출도 no. 이게 지금 국무위원으로서의 자질뿐만 아니라 사실상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도 저희들이 의심스럽습니다. 추 후보자가 1억 원을 기부했다고 답변했지만 기부처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자 공세는 더 거세졌습니다. 오래된 일인데요. 제가 아까 어차피 자료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익재단이 재단명이 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자료가 오래돼서 찾을 수가 없다. 이것은 국민들을 바보로 하는 답변이에요. 그게 어떻게 기억나지 않아요? 민주당 의원들은 이미 관련 내용으로 무죄 판결까지 받았다며 추 후보자를 감쌌습니다. 2004년도에 그 당시 출판을 하려고 지출했다가 결국 출판 안 됐다는 내용은 그 자리에도 그 사건 재판에도 다 나왔던 얘기입니다. 청문회 5시간 만에 기부를 받은 단체가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자 의혹 제기는 힘을 잃었습니다. 뒤늦게 기부 시점을 두고 다시 문제 제기를 했지만 인사청문회 졸속 준비라는 비판은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내년 총선에 뽑을 정당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죠. 그런 분들을 노리고 결혼미래당, 핵나라당 같은 다소 파격적이고 황당한 정당들이 우후죽순 생길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당 득표율 3%를 넘기면 의석을 얻을 수 있는데 가능할까요? 황수연 기자가 창당을 준비하는 단체들을 만나봤습니다.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28년간 결혼정보 업체를 운영해온 이용진 씨는 결혼미래당 창당에 나섰습니다. 결혼식 비용으로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하고 신혼부부에게는 무상으로 임대 아파트도 지원한다는 공약도 내걸었습니다. 이 씨는 선거운동을 위해 체력 단련도 꾸준히 하고 있다며 시범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음주 그리고 저희 운동을 더 열심히 해서 이 운동. 태극기와 송조기가 붙어있고 포스터에는 핵무기 10곳 배치라는 문구가 눈에 띕니다. 핵무기를 만들어 남북한의 힘을 균등하게 하겠다며 핵나라당 창당에 나선 정의원 씨입니다.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잡아야겠다. 우리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해결해야지 누가 하냐고. 이북이 해줄 거요, 미국이 해줄 거요. 다 소용없어. 현재 선관위에 따르면 핵나라당뿐 아니라 부정부패 척결당, 기본소득당, 소상공인당 등 16개 단체가 창당을 준비 중입니다. 의석은 없지만 이미 활동 중인 정당도 27개에 달합니다.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허경영 대표는 이번에 국민혁명 배당금당으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20살부터 150만 원씩 주고 65세 이상은 건국수당을 주니까 노인들은 한 사람당 220이죠. 하지만 이런 단체들이 이곳 국회에 의석을 가지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우선 정당으로 정식 등록하려면 최소 5개 이상 시도당을 가져야 하고 각 지역마다 1000명 이상의 당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선거에서 3% 이상 득표를 해야 비례대표 의석을 얻을 수 있는데 지난 20대 총선을 기준으로 하면 71만 표 이상을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지역구와 무관하게 정당 득표 3%를 넘겨 의석을 확보한 건 18대 총선 당시 민주노동당과 창조한국당뿐입니다. 채널A 뉴스 황수연입니다. 영원한 내 당도 없다. 오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렇게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무작정 찾아갔는데 울산시장 선거 때 민주당이 정말 자신을 제거하려 했는지 묻기 위해서였습니다. 문전박대 당하고 검찰로 향했습니다. 이동재 기자입니다.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오늘 오전 이해찬 대표를 만나려고 국회를 찾았습니다. 송철호 울산시장의 측근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수첩에 적힌 임동호 제거라는 문구대로 당이 움직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송병기 수첩의 내용이 진짜 말 그대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냐 대표님께 확인하고 싶었는데. 하지만 국회 출입증도 발급받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임동호 위원장이 전혀 그 사전에 약속이나 연락이 없었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왔기 때문에. 임 전 최고위원은 오늘 오후 검찰에 출석해 자신에 대한 선거 배제 전략이 치밀하게 진행됐다면서 송병기 수첩에서 조국 당시 대통령 민정수석 이름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이렇게 진행되고 있었던 게 굉장히 악의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난 7월 출간한 자서전에서 당내 정치 브로커의 존재를 언급했다가 울산시당에서 제명당한 임 전 최고위원은 오늘 중앙당 윤리심판원 재심회의에서 당직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민주당이 처분 수위를 낮추면서 임 전 최고위원은 내년 총선에 민주당 당적으로 출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매년 이맘때쯤 누군지 알 수 없는 중년 남성이 전주 노송동에 기부금을 놓고 간다는 소식, 채널A에서도 여러 번 전해드렸습니다. 올해도 따뜻한 소식 전해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아침 천사의 성금 상자를 훔쳐간 일당이 몇 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천사가 나타난 지 20년이 되는 해인데 고마운 마음을 엉뚱하게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먼저 이다혜 기자입니다. 주민센터에 전화가 걸려온 건 오전 10시쯤. 올해로 20년째 익명 기부를 해오고 있는 얼굴 없는 천사였습니다. 돈이 든 상자를 주민센터 뒤편에 놓고 왔으니 확인해보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센터 측이 확인해보니 정작 그곳엔 돈 상자가 없었습니다. 돈 상자가 잠시 방치된 틈을 타 누군가 훔쳐간 겁니다. 2, 30분 정도 찾았는데 못 찾아서 다시 동사무소 와서 이제 기부단이 또 다시 전화가 와서 저희가 그러면 경찰에 한번 의뢰를 해보겠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CCTV 추적 끝에 용의자로 30대 남성 2명을 충남 논산에서 체포하고
훔친 돈을 모두 회수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지 4시간 만이었습니다. 두 남성이 훔친 돈 상자에는 지폐로 6천만 원과 함께 500원과 100원짜리 동전이 든 저금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년소녀 가장을 격려하는 내용의 짧은 편지도 함께 있었습니다. 얼굴 없는 천사는 지난 2000년 4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58만 원을 주민센터 인근에 놓고 간 것을 시작으로 매년 익명으로 수천만 원이 담긴 돈 상자를 주민센터에 두고 갔습니다. 지난해까지 19년간 기부한 성금만 6억 원이 넘습니다. 경찰은 현재 용의자들을 압송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그동안 짧게 전화해서 기부 상자 위치만 알려줬던 얼굴 없는 천사는 오늘 주민센터 직원들이 상자를 찾지 못하자 당황하면서 2-3번이나 전화를 걸어 다시 알려줬습니다. 천사의 마음으로는 도둑 맞았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나 봅니다. 반면 범인들은 잠복까지 하면서 치밀하게 범행한 걸로 보입니다. 마음대로 선행하기도 어려운 세상입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주민센터가 바로 보이는 주변 길가. 주민들은 지난주부터 주차돼 있던 SUV 차량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목요일날, 금요일날에는 안 보이던 차가 있어가지고 번호판이 뭔가를 하얀색으로 가렸더라고. 근데 또 길을 돌아보니까 앞쪽이 또 가려져 있더라고. 앞뒤가 다 가려져 있는 거예요. 차량은 주민센터가 문을 여는 시간에 머물렀다 주민센터가 문을 닫으면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주말을 안 보였어. 금요일날 저녁에 갔어요. 얼굴 없는 천사가 기부금을 놓고 갈 것을 노리고 치밀하게 범행을 기획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들의 범행은 차량을 수상하게 여긴 주민 눈썰미에 별미가 잡혔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차량 번호를 적어놓은 덕분에 경찰은 차량을 추적해 용의자들을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답답한 심경을 감추지 못합니다. 이건 아니지. 내가 불우이웃을 돕지는 못할 망정 놈이 하는 것을 그걸 선행을 돌이켜가면 안 되는 거지. 용의자들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연말을 맞아 길거리에는 많은 자선단체들이 모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이 길거리 모금 손길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우리 돕기에 쓰고 있습니다라고 하더라도 뭐 다른 사람이 갈 수 있는 거고. 기부금이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모르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많이 기부를 하고 있는 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 건지 의심하고 있는 길거리 모금, 누구나 할 수 있는 건지 스튜디오에서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1년 동안 모금한 돈이 1,000만 원을 넘으면 행정안전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000만 원 미만이라면 언제 어디서 길거리 모금을 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불우이웃을 돕겠다며 모금한 돈을 다른 목적으로 빼돌릴 경우 자기나 횡령죄로 처벌 가능한데요. 정부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은 구세군 자선냄비를 모방한 짝퉁 구세군 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집 목적과 다르게 임의로 사용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닥이 조금 넓은 원통형 모양의 구세군 확인증이 붙어 있어야만 구세군이 운영하는 정식 자선 냄비인데요. 비슷한 냄비를 이용해 돈을 빼돌릴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기부한 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알 수는 없을까요? 홈페이지에 누구든지 들어오시면 그 사용 용처가 분명히 전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낸 후원금이 이렇게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00만 원 이상을 모금한 기부단체의 경우 기부자 의사에 따라 사용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기부금품법도 입법 예고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부금을 깜깜이로 운영하는 일부 자선단체 때문에 연말을 맞아 불우한 이웃에게 보내는 따뜻한 관심이 사라지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 116 부동산 대책에 이어 지난주 헌법재판소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연타를 맞았습니다. 재건축 아파트로 얻은 이익을 국가가 걷어들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세보다 2억 원 내린 급매물도 등장했습니다. 안건우 기자의 현장 취재입니다. 7년째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잠실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 대상이 되면서 조합원들의 부담이 늘어나자
급매물이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거래는 아직 없었습니다. 세무조사 나올까 이거 자꾸 걱정을 전망하고 있어요. 매매가 안 되니까 지금. 서울 강남의 또 다른 재건축 대장주 단지, 17년째 재건축이 막힌 곳입니다. 이 아파트의 호가는 최근 들어서 전용 면적 101제곱미터가 1억 5천만 원, 115제곱미터가 2억 원 떨어졌습니다. 호가가 떨어지더라도 집주인들은 일단 버티자는 분위기입니다. 떨어진 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만큼의 그 수용 능력이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급매물로 내놓기보다는 좀 더 지켜보자라는 그런 측면이 강합니다. 주택 보유자들은 강남처럼 학군 수요가 높은 곳에서 재건축 규제로 공급이 막히면 결국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다른 지역에 분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기 수요나 유효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부족하니까 잠재적으로 가격은 다시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과 헌재 결정이 가파른 상승세만 막았을 뿐 전반적인 아파트 가격 하락을 유도하기엔 역부족이라고 분석합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이번 정부 부동산 대책 이후 최대 이슈는 전셋값 상승입니다. 10억짜리 집은 7억 전세를 안으면 3억 원만 있어도 살 수 있습니다. 정부는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액만으로 쉽게 집을 살 수 있는 이른바 갭 투자를 막기 위해 전세 대출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전세값 자체가 오르면서 갭 투자가 오히려 기승을 부릴 조짐이 보입니다. 홍유라 기자도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전용 면적 99제곱미터의 전세 호가가 17억 원대인 개포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11억 원에서 12억 원 정도였습니다. 지난 16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뒤 전세값은 더 치솟고 있습니다. 뉴스가 나오자마자 많은 분들이 전세 매물을 거두시고 계시고요. 또 호가 또한 더 올려달라 하는 임대인들의 요구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전세값 상승은 강남구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특히 강남구 아파트 전세는 2주 연속 0.5% 넘게 상승했습니다. 대출은 막혔는데 전세금이 폭등하자 전세 가격이 높은 아파트를 매입한 뒤 시세 차익을 노리는 갭 투자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크로 리버파크의 전용 면적 164제곱미터는 최근 43억 8천만 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전세를 포함한 갭 투자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다른 때와 달리 대출 규제가 엄격하기 때문에 갭 투자에는 위험 요소가 크다고 지적합니다. 전세를 끼고 산다 하더라도 전세 기간이 만료된 다음에 전세금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전세 가격 과열이나 이상 징후가 있는지 보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추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성탄절 한진그룹에서 일어났던 집안 다툼, 집기가 부서지고 이명희 고문이 다치는 등 재벌 총수의 집안 모습이라고 하기엔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이명희 고문과 아들 조원태 회장이 오늘 뒤늦게 공동 사과문을 냈는데 본질인 경영권 문제는 아직입니다. 김남준 기자입니다. 한진그룹이 오늘 오전 낸 사과문입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어머니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과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에 사죄를 했고 이 고문도 이를 진심으로 수용했다는 겁니다. 가족과의 화합으로 고 조양호 회장의 유언을 지키겠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가족들끼리 잘 협력해서 사이좋게 이끌어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 회장은 지난 성탄절 이 고문 자택을 찾았다가 언쟁을 벌이면서 집안 집기를 부수는 등 소란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영권 갈등을 빚는 누나 조연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어머니인 이 고문이 두둔한다며 불만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 이 고문이 팔에 상처까지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닷새 만에 모자가 부랴부랴 공동 사과문을 내며 갈등을 봉합하는 모습입니다. 내년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가족 간 갈등으로 여론이 악화되면 경영권까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분열되는 모습이 나타나면 기타 주주가 정말로 오늘이가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고 이제는 전문 경영이 케이스가 얘기한 대로 가야 되겠구나 판단해버리면. 하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막대한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이번 인사 명단에 오르지 못했고
측근들도 주요 보직에서 배제돼 분노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동생 조원태 회장 측과 협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자, 이 노래 귀에 익숙하시죠? 프로듀스 시리즈 시즌1에서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곡이지만 순위 조작 논란으로 전설의 오점을 남기게 됐습니다. 사건이 알려진 지 5개월 만에 CJ E&M 대표가 공식 사과했습니다. 이현용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부터 매년 스타 아이돌을 배출한 프로듀스 시리즈. 그러나 올해 불거진 순위 조작 논란은 경찰 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고 시청자들의 투표를 조작한 혐의는 전 시리즈로 번졌습니다. 프로그램을 제작한 CJ E&M은 2019년을 이틀 남겨둔 오늘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습니다. 사건 발생 5개월이 지나섭니다. 피해를 입은 연습생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드시 책임지고 보상하겠습니다. 금전적 보상은 물론 향후 활동 지원 등 CJ E&M은 프로듀스 시리즈로 벌어들인 수익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습니다. 약 300억 원 규모의 기금 및 펀드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음악 산업의 생태계 활성화와 K-POP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조작된 순위로 선발된 아이돌 그룹 아이즈원과 엑소는 현재 활동을 중단한 상태인데 이들의 활동 재개도 지연키로 했습니다. 다만 순위 조작으로 탈락한 피해자와 합격한 수혜자는 또 다른 피해를 우려해 공개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내년 초 방송 예정이었던 오디션 프로그램은 전면 중단했고 앞으로도 오디션 프로그램은 제작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하지만 뒷북 사과라는 지적과 함께 핵심 데이터 공개를 유보하면서 팬들의 비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시청자 문자 투표 비용 환불 방식도 명확하지 않아 팬들의 충격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여행 가방에 갇힌 뒤 숨진 5살 아이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엄마가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폭행한 것을 인정했는데 아이가 익사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까지 나왔습니다. 박선영 기자입니다. 여행 가방에 5살 딸을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43살 이모 씨. 사망 당일 딸을 때린 적이 없다고 부인해왔던 이 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말을 바꿨습니다. 아이가 밥을 먹지 않아 훈육 차원에서 때렸다고 진술한 겁니다. 경찰은 숨진 딸의 사망 원인을 추정할 수 있는 유의미한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이 씨가 숨진 딸을 데리고 간 병원 의료진이 당시 아이 손이 물에 불어 있었다고 확인해 준 겁니다. 목욕탕에 갔다 오면 물에 쪼글쪼글하잖아요. 그것처럼 물에 많이 불려 있었던 거죠. 손끝이 다. 이 씨는 당시 병원 의료진에게 정신을 잃은 딸을 깨어나게 하려고 물을 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의학자들도 딸이 숨지기 전 한동안 물속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쪼글쪼글할 정도면 물에 상당히 오래 있었다. 눈에 봐서 쪼글하다 그러면은 1시간 이상 넘을 겁니다. 경찰은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이 익사로 드러나면 아동학대 치사죄로 구속된 이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남편도 불러 과거 딸에 대한 신체적 학대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요즘 복고 문화를 새롭게 개발한 뉴트로가 문화 대세입니다. 추억을 간직한 부모들이 자녀의 손을 잡고 다시 롤러장을 찾고 있는데요. 부실한 안전장비 때문에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김진희 간다 시작합니다. 저는 지금 실내 롤러장에 나와 있습니다. 20여 년 만에 오랜만에 롤러를 타는 거라 상당히 재밌긴 한데 한편으로는 넘어질까봐 또 긴장도 되긴 합니다. 요즘 복고 열풍이 일면서 실내 롤러 스케이트장도 상당히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안전사고도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실내 롤러 스케이트장의 안전관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나는 음악에 몸을 맡기고 흥겹게 즐기는 실내 롤러 스케이트. 유튜브에서 봤는데 멋있어 보여서 타고 싶었어요. 이 스케이트로 해보고 싶어서 와보게 됐어요. 방학을 맞아 부모와 함께 찾는 어린이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헬멧 같은 보호 장비 없이 맨몸으로 달리는 어린이들이 많습니다.
안전모랑 이런 거 왜 안 했어? 속도가 빠르다 보니 안전사고 위험도 높습니다. 뒤로 타다가 옆 사람과 부딪혀 넘어지기도 하고 잠시 방심하는 순간 곧바로 사고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실내 롤러장에서 일어난 안전사고는 최근 3년간 131건, 올해는 작년보다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지난 8월 8살 민규는 가족들과 롤러장에 갔다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트랙에 혼자 서 있던 민규, 중심을 잃고 그대로 뒤로 넘어졌습니다. 넘어지며 땅을 짚은 오른쪽 손목이 골절돼 전치 5주 진단을 받았고 핀을 박는 수술까지 해야 했습니다. 아직 여기가 많이 부어있는 상태예요. 지금 붓기가 완전히 다 빠지지 않았고. 사고 당시 민규는 보호대를 잘못 착용하고 있었는데요. 이 또한 부상을 키운 원인이 되었습니다. 손목 보호대를 거꾸로 착용을 했는데 아이들이 너무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직원분들한테 이거 제대로 착용한 거 맞아요? 라고 물어봤는데 맞다고 하셨어요. 사고가 났던 롤러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보호 장비는 뭐 있는 거예요? 성인용과 어린이용이 뒤섞여 있는 보호대. 이용자가 스스로 찾아서 착용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헤매기 일쑤입니다. 착용 방법에 대한 안내 문구조차 없습니다. 아예 보호대 착용을 포기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롤러장에서 다치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이용자 본인의 몫입니다. 또 다른 실내 롤러장. 초보자 이용 공간이 나뉘어 있지만 숙련자들도 들어가 쌩쌩 내달리고 있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도 롤러 스케이트를 신은 채 이동하는 이용자들. 누구도 제지하지 않습니다. 롤러 타고 화장실 갔다 왔는데 안 오셨어요? 화장실 바닥은 물기가 있고 미끄럽기 때문에 넘어지면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서울의 또 다른 롤러장. 이곳 매점에서는 술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음주 롤러가 가능한 겁니다. 맥주를 손에 들고 롤러를 타도 아무도 제지하지 않습니다. 파티룸에 모여 앉은 직원들도 술잔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용객의 안전은 뒷전입니다. 더 큰 문제는 실내 롤러장의 안전기준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자유업종으로 신고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체육시설업에 대한 안전관리 요원 배치라든지 안전기준은 따로 정해지지 않아 있는 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스스로 안전관리 기준을 만든 곳도 있습니다. 역주행 같은 위험한 행위를 할 때 이를 제지하는 안전요원을 갖추고 보고 장비도 꼼꼼하게 관리합니다. 손목 보호대가 좌우가 있거든요. 손목이 골절되지 않게끔. 초보자에겐 안전 강습도 해줍니다. 다리를 V자로 아장 그치. 그래서 앞으로 친구나 가족끼리 찾아가서 저렴하게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실내 롤러 스케이트장. 그러나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된 사이 큰 불행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김진희 간다의 김진 기자입니다. 뛰는 집값을 잡기 위해 세금을 더 걷는 한국 정부와 반대로 가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프랑스 얘기인데요. 나라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한 해 22조 원이나 걷던 거주세를 폐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유가 있다네요. 정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Seine et les monuments de Paris, lumineux et spectaculaires. 살인적인 집값, 프랑스 파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파리의 아파트값은 이달 들어 역대 최고가인 제곱미터당 1,300만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그런데 마크롱 정부는 집값 잡는 규제 대신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Non, plus personne ne la paiera. On la supprime en 3 bouts.
거주세는 집주인이든 세입자든 프랑스에 거주하는 모든 이들이 소득에 따라 내야 했던 세금으로 연간 22조 원 규모였습니다. On supprime la taxe d'habitation, ça va réduire au moins de 650 € le budget dans l'année, quoi. Les loyers sont très chers à Paris. En plus, payer cette taxe d'habitation, pouvoir d'achat pour les choses courantes de la vie. 세 부담은 덜어주는 대신 구매력을 높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겁니다. 세무 간섭을 줄이는 것은 생활권 보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줄인 만큼 그것이 다시 경기에 재투자되기 때문입니다. 노동계는 거주세 폐지에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 종전의 연금 제도 등을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내년부터 군대의 영창이 사라지고 장병들의 월급은 10만 원 이상 오릅니다. 또 달라지는 병영제도, 유주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새해가 되면 당장 병사 월급부터 33% 오릅니다. 병장 기준으로 54만 900원, 이병 기준 40만 8,100원으로 올해보다 10만 원 이상 인상되는 겁니다. 일과 후에도 잘 때도 항상 껴입었던 일명 깔깔이, 방한 내피도 추억 속으로 사라집니다. 전투 임무에 특화된 방한 피복과 달리 보기에도 따뜻한 이 패딩은 병영 생활 중 자유롭게 입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전방부대 병사들만 입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입대하는 모든 장병들에게 지급됩니다. 그 이전에는 내복이랑 활동복 그리고 방상 외피 이렇게 3중으로 입어야지 그나마 덜 추웠었는데 이제 패딩 보급되고 나서는 패딩 하나만 입어도 덜 추워서 굉장히 좋습니다. 여름에는 땀 흡수가 잘 되는 전투 셔츠도 새로 보급됩니다. 복지뿐 아니라 인권도 개선됩니다. 재판 없이 병사를 가둬 인권 침해 논란이 제기됐던 영창제도가 123년 만에 사라집니다. 하반기쯤에 시행이 될 예정이고요. 영창제도는 폐지하되 이 대신에 공기교육, 감봉, 경책 등을 도입하게 됩니다. 대신 인권교육을 하는데 저녁일은 군기교육대 기간만큼 늦춰집니다. 종교적 신앙에 따른 병역 거부자 대체 복무도 내년 1월부터 36개월 합숙 형태로 시행됩니다. 복무가 끝나면 예비군 훈련도 8년차까지 교정시설에서 받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정부는 최근 암 진단을 받고도 5년 넘게 생존한 환자가 100만 명을 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이런 통계가 전부일까요? 이들이 사회로 복귀하기까지 여전히 높은 문턱이 존재합니다. 박정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99년 유방암 판정을 받은 안현원 씨. 항암 치료를 거쳐 1년 후 직장에 복귀했지만 2년도 채 지나지 않아 그만둬야 했습니다. 2년 지속하다가 이제 체력 때문에 이제 그만두게 되고 복귀를 하고 싶어도 그쪽 직장에서 저희를 똑같은 임금을 주고 쉬운 일만 시킬 수도 없는 거고. 안 씨는 16년의 공백기를 거쳐 올해 암 환자들과 함께 수제 비누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가볍게 같이 하니까 할 수 있는 일들이라 굉장히 그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해서 내가 아침에 눈 뜨면 갈 데가 있구나. 이게 굉장히 저희들한테는 또 다른 시너지가. 정부는 최근 암 진단을 받은 뒤 5년 넘게 생존한 환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반인의 생존율이 100%라고 했을 때 암 환자의 생존율이 70%를 넘는다는 겁니다. 10년 전보다 1.3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암 환자에 대한 편견은 여전합니다. 대한암협회의 설문조사 결과 일터로 복귀한 암 환자 70% 가까이가 직장 내 차별을 겪었다고 답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치료를 받아야 해서 경력이 단절된 경우에는 재취업을 할 때 뭔가 지원을 받거나 하는 제도가 제가 찾아보니 없더라고요. 앞으로 영영 일을 하지 못하는 건 아닌가. 힘든 투병을 이겨낸 암 환자들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사회 복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때입니다. 이 생존이 높아졌기 때문에 암 환자들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다. 충분히 복귀할 수 있고 그런 불이익이 당한다면 어떤 인권 차원에서 그걸 막을 수 있도록.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한국인 메이저리그 투수 역대 최고액을 경신한 류현진이 팬들의 환호 속에 금이 환영했습니다. 양키스, 보스턴 등 강타자들이 즐비한 아메리칸 리그 동부 격전지에 간 만큼 각오가 남달랐는데요. 선수가 가지고 있는 부지라고 공을 가지고 조금 더 정교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8천만 달러 사나이 류현진은 1월 1일 0시 인기 캐릭터 펭수와 함께 제야의 종을 울릴 예정입니다. 프로농구가 시즌 중반으로 가면서 피말리는 순위 싸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감독도 매경기 애가 타는데 표현 방법은 저마다 다르네요. 한 주간 명장면 정일동 기자입니다. 감독이 화날 때 가장 흔한 건 큰 소리로 짜증내거나 선수를 불러서 호통치기, 때론 레이저를 사용합니다. 쏘고 또 쏩니다. 가끔은 굳이 돌려서 말합니다. 더 하고 싶으니까 더 많이 해봐. 하고 싶은데 한 번. 너도 하고 싶은데 괜찮으니까. 알았어? 야, 하고 싶은데 괜찮아. 쏘라는 슛 대신 우물쭈물하다 공격 제한 시간 걸리면 마침내 폭발합니다. 그러니까요. 김민정 선수가 왜 던지지 않았을까요? 피말리는 순위 싸움만큼이나 애가 타는 감독들. 내년엔 저마다 희망의 반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장 애매할 때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쭉 뻗어 올려줬는데 과연 누가 때려야 하나. 결국 부딪혔어요. 뒤통수를 그대로 내려친 것. 그래도 두 공격수의 진한 우정은 변치 않습니다. 행운의 $2 세리머니로 이젠 팬들을 위해 마음껏 $2를 뿌리는 SK 최준용. 스포츠 명장면은 계속됩니다. 채널A 뉴스 정일동입니다. 3연속 올림픽 본선을 노리는 우리 여자 배구 대표팀이 오늘 처음 공개 훈련을 했습니다. 김연경과 이재영을 앞세운 닥치고 공격, 여기에 강력한 서브를 장착했습니다. 김민공 기자입니다. 우리의 공격을 넘어지면서 한 번, 이번에는 발로 또 한 번. 끈질기게 막아내는 태국은 수비가 강점입니다. 태국 선수들이 신장이 작지만 그래도 점프력이나 이런 탄력이 좋기 때문에 저희도 좀 민첩하게 많이 움직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펼쳐지는 올림픽 최종 예선에서 반드시 꺾어야 하는 태국. 라바리니 감독은 더 날카로운 공격과 서브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We'll try to have a better attacking potential also in the moment that we are serving, not just in the moment that we will attack. 우리의 핵심 공격수인 김연경의 상대 블로킹이 집중될 터라 뒤를 받쳐줄 이재영과 김희진의 지원 사격이 큰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소집된 이후 맹훈련 중인 우리 대표팀은 내달 5일 결전지인 태국으로 떠납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네, 여자 배구 대표팀 파이팅입니다. 오늘 준비한 스포츠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날씨 확인하시죠. 새해맞이를 앞두고 동장군의 심술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강력 세미 탄파가 찾아오는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10도 이상 크게 내려가는 곳이 많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졌고 경기 북부와 강원, 충북 일부 지역에는 한파경보까지 내려졌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은 영하 10도 안팎, 서울의 경우에는 체감온도가 영하 19도까지 내려갑니다. 내일 아침 기온 살펴보면 서울은 영하 10도, 철원은 무려 영하 15도 선까지 내려가겠고요. 한낮에도 서울이 영하 3도 등 중부를 중심으로는 종일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있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해넘이는 전국에서 무난하게 보실 수 있는데요. 새해 첫 해돋이는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에서는 눈이 내려서 감상이 어렵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서 7시 31분쯤 가장 먼저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겠고요. 서울은 7시 47분에 해가 떠오르겠습니다. 이번 강추위는 새해 첫날까지 계속될 걸로 보여서 해넘이와 해돋이 계획하신 분들은 든든한 옷차림과 함께 방한 용품도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내일 서울 보신각에서 제야의 종 행사가 열립니다. 국민 캐릭터가 된 펭수, 메이저리그 방어율 1위 류현진, 범죄 심리학자 이수정, 이렇게 12명의 시민대표가 타종 행사에 참여합니다. 이렇게 화려한 인물만 종을 울리는 건 아닙니다. 7년 전 의료사고로 두 눈을 잃은 김동현 씨. 귀로만 공부해 인권 변호사가 됐고 착취당하는 장애인을 돕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희망은 있다는 그의 메시지처럼 우리 모두에겐 무군해의 어둠을 걷어내고 밝아올 희망찬 새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